바짝 해야 될 시기인데 걱정이네. 뭐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예. 364페이지 담보물권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 소유권, 공동소유부터 용익물권까지 했죠. 공동소유에서는 일단 공유를 좀 조심하자 그랬죠. 공유.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이게 공유죠. 지분 처분의 자유하고 공유 분할의 자유가 있죠. 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고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고요.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한다. 지분과 관련된 거 한 세트. 공유물. 자, 첫째 사용수익.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시켜죠. 다만 독점하면 안 되니까 지분 비율로 사용시켜라.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수로 결정하죠. 다만 공유물의 보존만은 각자가 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세금 등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공유자 중 그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마지막 분할. 자,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언제든지 분할의 자유.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 금지가 되는 게 있고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분할 금지 특약이 있을 수 있죠. 자,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한다 그랬습니다.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할 수 있다 그랬고요. 분할을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되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회 시시로 소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할을 했을 때 두 가지.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분할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는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랬고요. 판례가 마지막에 하나 있었죠.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때 그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합의총으로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지상권이 있었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특징,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렇죠.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법률 규정 중에 법정상권 2개, 305조와 366조가 있었죠. 305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랬고요.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 그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존속기간, 최장은 없고 최단이 있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면 연장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된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도 15년이 기간이 된다. 갱신과 관련해서는 갱신 간접적 강제가 있었죠.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의 효력 중에서 첫째 지상권 양도, 지상권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설정자 동의 필요 없으며 금지 특약도 무효다. 지료지급 약정할 수 있고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도 유상이 되고 등기하면 약정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지상권의 효력이었죠.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되죠. 이럴 때 설정자가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만 있다. 기본이죠. 특수지상권이 3개가 나왔죠.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중에 분묘기지권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분묘기지권의 취득 사유 3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무단 설치 후 20년 전과 자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 이렇게 돼요. 이때 시효 취득과 땅 팔았을 때 성립하는 지상권 다 유상이죠. 유상. 특히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다.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고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 분묘기지권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다 판례였죠. 지역권은 조문만 기억하자. 지역권은 일단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다. 특징이 공용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부정성.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불가분성.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료, 존속기간, 갱신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자, 지역권의 취득 중에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역지의 적법 점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는 상태가 있으면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고 이때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라. 지역권의 효력에서는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 있었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분담하라.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의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그걸 벗어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게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 이전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색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라 그랬죠. 농경지는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전세금 지급이 포인트죠.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등기, 전세금 지급,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존속기간,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의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갱신 중에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있었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효력 304조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305조 법정사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309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전세금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제한된다.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를 못하고 1년 내는 재증액 청구를 못하고 전세권도 양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 전전세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과는 달리 설정 행위로 금지 특약할 수 있다. 또 목적물 임대나 전전세는 책임을 가중한다. 임대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이런 걸 전제로 임대 전전세 자유를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세권 소멸 사유 2개.
311조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상식하지 않았다.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했다. 그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부 멸실, 전부 소멸, 일부 멸실, 일부 소멸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했다. 동시행관계.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서류 교부. 동시행관계. 두 번째,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임의 경매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단 전체 경매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전세권이 소멸했다. 전세권자는 부속물을 수공하여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두 가지만 된다.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경우,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 정도. 그리고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있다. 이 정도. 세부사항 기억 안 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했구나. 자꾸 머리에 기름칠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진도가 2주 남았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3주 합니다. 5월 첫째 주까지 진도 나올 거예요. 봤더니 5, 6월 달에 9주가 나오더라고요. 5, 6월 달은 요약 강의 때 8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 보내줘요. 그럼 이제 진도 맞춥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364페이지 담보물권이 나왔는데 일단 담보라는 것은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담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담보 이퀄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병이 갑에게 2,000만 원. 각각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변제기가 동일해. 4월 말일. 자, 4월 말일이 되었을 때 갑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갑의 마음이라 그랬죠. 4월 30일이 됐을 때 갑은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됐을 때 을이든 병이든 나한테 먼저 갚아라 이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은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는 저놈보다 먼저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수단이 담보다. 그 수단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인적 담보는 사람을 통한 담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증인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물적 담보는 채무자가 물건을 제공하고 그 물건을 경매하여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 이게 물적 담보고 그 물적 담보 수단이 담보 물권이다. 물적 담보 수단이. 채권자 중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사람들.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지배해야 되니까 물권이죠. 이때 그 물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의 우선 회수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합쳐서 담보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담보 물권이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걸 전형 담보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에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걸 비전형 담보 물권 이렇게 불러요. 전형 담보는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반면에 비전형 담보 물권은 이거 경매하지 않고요. 갑이 제공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져가 버려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 100일에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비전형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전형 담보물권의 민법의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 담보물권의 가등기 담보법의 3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런 게 담보 물건이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는 그냥 돈을 빌렸는데 병에게는 담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담보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이제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민법에 있는 거. 자, 병이 이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병은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101호를 경매하여 그 101호 경매 대가로부터 을보다 먼저 2천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선 배당과 하자. 먼저 배당을 받게 돼요. 따라서 이 2천만 원은 을의 1,000만 원과는 달리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의해서 우선병제가 확보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무슨 채권이라 부른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부른다. 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지요. 담보 물권은 요 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질을 담보 물권의 통, 유, 성, 담보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부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렇게. 저 네 가지 개념이 뭔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364, 365 위에 있는 것들은 자만 올 때만 읽으면 되고요. 365페이지 밑에 보면 담보물권의 성질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종성은 간단합니다. 네 번째 줄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 그게 부종성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요 놈은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그런 예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수반성이 뭐죠? 함께라는 뜻이라죠. 수반이란 게. 이런 거죠. 병이 2천만 원 채권을 정액에 팔아가지고 채권이 정액에 이전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함께 이전. 이게 수반성이다. 함께 이전. 그게 니은. 불가분성. 갑이 4월 30일 날 병에게 1,500만 원을 갚았다. 자, 병이 채권이 500만 원 남았다. 근데 그 500만 원을 갑이 갚지 않는다. 그럼 병은 그 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체를 경매할 수 있다. 즉, 담보물권은 채권이 일부만 남더라도 그 일부만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여전히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에 한 장 넘기면 물상대의성이 나왔죠. 자, 물상대의성 첫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 목적물이 매매되거나 목적물이 임대되거나 이거 안 됩니다. 자, 물상대라는 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돼야 되는데 그때 공용징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하는 걸 말하는데 수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수용과 협의 수용. 그중에 강제 수용만을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합니다. 갑수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땅이 강제 수용됐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이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대신 갑이 받는 보상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비성 이렇게 보죠.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은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보상금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무척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일단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물상대의성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권 보면 됩니다. 유치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최근에는 한 두 문제씩 따박따박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이. 예전에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권리인데 경매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잘 나와요. 최근에. 자, 여기서 일단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를 한다. 유치를 한다. 그럼 유치권은 뭐냐? 3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이렇게 유가증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이렇게 유치할 권리. 그게 유치권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의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건물을 유치. 주택 임차인이 그 주택에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 이렇게. 이게 유치죠. 갑소유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을에게 일정한 손해가 생겼다. 을은 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 이런 게 유치권이다. 이런 게. 을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 건물, 주택, 말을 점유. 그리고 그 건물, 주택, 말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건물이나 주택이나 말 때문에 생긴 채권. 그게 있더라만. 그걸 받을 때까지 건물, 주택, 말을 유치, 즉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이 유치권은요, 다른 권리와는 달리요,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하는 권리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은 주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률 행위 및 법률 규정을 통해서 성립합니다. 뭐 이때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중요한 권리가 있고요,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 중요한 권리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약정 또는 법정 성립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무조건 법률 규정을 통해서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 담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 특약 유효하다는 거. 원래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강행 규정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포기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 특약할 수 있다. 또 아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뭐도 안 돼요. 물상대위성도 인정 안 돼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자, 소유권 같은 거는요, 내가 소유물을 누군가한테 뺏겼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쫓아가는 걸 추구표라고 합니다.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라는 말 속에 점유가 있죠. 따라서 유치물의 점유를 뺏겨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소멸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유치권이 없어요, 내가 그 물건에.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쫓아가서 유치물 돌려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은 쫓아가는 성질, 수구표, 유치물 돌려달라,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되지요. 자, 여기서 부동산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이죠. 등기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등기가 아니야. 그럼 뭘로 공시한다 그래요? 프랭카드나 A4 용지로 공시하죠. 프랭카드. 아, 이번에 또 유치권 공시 대문짝만하게 시험 나온 거 있죠? 신문에 보셨어요?
서울, 송파, 잠실, 둔촌, 주공 5단지 재건축 공사 중단되고 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각 동마다 프랭카드를 이따시하게 써놨죠. 그게 공시방법이에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유치권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유치권은 내가 공부할 때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다섯 개 일단 굵직하게 다섯 개 일단 암기. 그리고 거기다 살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건이 뭐야? 타인 물건일 것. 그죠? 두 번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이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오래할 것. 네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다섯 가지 일단 성립 또는 취득 요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을 몇 개 붙여야 되는데, 자, 36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유치권의 목적물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타인 물건, 그죠?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제3자 소유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치권자 소유물만 아니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판례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건물 신축 계약. 자, 건축주 갑과 건축회사 을 사이에 건물 신축 계약을 했다. 이 건물 신축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건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게 도급 계약인데, 건축주가 도급인이고요. 건축회사가 수급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공된 건물은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다는 것은 일단 을이 돈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 을이 공사대금은 나중에 한 번에 지급,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보통은 공사대금을 공사하면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일단 신축을 하고 공사대금은 나중에 한 번에 지급하기로.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게 판례예요. 수급인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설령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유치권은 안 된다 이렇게. 을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그럼 을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 필요 없습니다. 결련성이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죠. 그죠?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 안 되죠. 그거 구별만 하시면 돼요. 결련성이 뭐냐 개념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우리 양가로 보면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관계 또는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그 결련성이 두 가지다. 기억,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와 오른쪽 핵심 밑에 니은,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뭐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니은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나 뭐 설명을 예를 든다는 게 겨우 이런 거야. 서로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 그럼 서로 유치권이 있대.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야, 내 물건 돌려줄 때까지는 유치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 핵심만 기억합니다. 368, 369에서 결련관계와 가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핵심만 나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1번 보증금 보입니다. 2번 권리금 보입니다. 3번과 5번을 묵습니다. 3번, 5번은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을 말합니다. 부속물 매매대금이라든가 무슨 매매대금 같은 것들. 매도인이 매도인,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 그래서 열받아서 매수인이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해제해버렸어. 그럼 매수인은 대금 돌려받아야 되죠. 그 대금 돌려받는 대금 채권. 에 기초하여 물건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매매대금 같은 것들. 또 우리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처권 행사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매대금을 안 줘. 그거 안 준다고 자기 부속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매매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 경우 건물 수급인이 건축 자재상 벽으로부터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의리병에게 건축 자재대금, 즉 시멘트, 철근 값을 안 줘. 그래서 얘가 건물을 유치 안 된단 말이죠. 건축 자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건축 자재대금은 시멘트, 철근, 매매대금이죠.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그 다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만 했지 등기를 안 넘겨줘.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어. 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가 생겼죠. 그죠? 이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이 채무가 무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같은 일반적인 채무가 아니라 이거 공사재금 채무. 부동산 도급인인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죠. 그죠? 저 공사대금을 제때 받아가지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건축 자재대금도 줘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못 주니까 연체이자를 줘야 되고 손해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축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 자체가 유치권 인정이 되죠.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도 유치권 인정 된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지만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라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채권 채무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이것도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자, 지난순환에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4개 외웠어요. 그죠? 오늘 하나 추가. 이번 순환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하나 추가해서 6개를 딱 완성하면 돼요.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5월 달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왼쪽 판례 동그라미 3번. 왼쪽 368페이지 판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의 5번째 줄이 아까 첫 번째 건에서 봤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보이세요? 네,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게 369페이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 결연 관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의 결연 관계만 따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쓸데없이 학자들 중에는 아우 개 짜증나 그런 거. 왜 이러는지 몰라. 물건과 채권의 결연 관계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만약에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도 필요하냐? 아니 이런 쓸데없는 논의를 왜 하는지 몰라. 쓸데없이. 법에서 물건과 채권의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이 또라이들이.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도 필요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봐.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자,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란 물건을 점유하고 난 다음에 채권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대. 이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하려면 수리업자가 먼저 점유를 하죠. 수리가 끝나야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수리비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죠. 요 경우가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래요. 그러니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요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사대금 같은 건 어때요?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채권이 생기죠. 안 주면 점유하겠죠. 유치권 인정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든 유치권은 인정되니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 관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 왜 이런 짓거리를. 돌아버리겠어. 그냥.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놓고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문제를 내고 자빠졌어요.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니은. 아, 거지 같은 것들. 세 번째 요건, 채권이 변제기 도래.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아까 임차인은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죠?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제기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유익비만은 법원을 통한 상환기간을 허여에 의해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킬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목적물을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먼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입증 책임. 우리 대법원은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가 불법 점유임을 입증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자,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여기 보세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간접 점유. 이것도 유치권이냐? 그렇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제3자의 직접 점유와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도 성립한다. 단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채무자가 내가 이걸 빨리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을 줄 테니까 1층을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을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을이 점유하다가
채무자에게 요만큼 점유를 내줬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죠. 이거는 안 된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가 돈을 갚게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 얼른 빨리 돈 주고 물건 찾아와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돈 갚을 생각이 엷어진단 말이죠. 유치권의 성질에 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괜찮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의 기억. 그래서 네 번째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1번의 기억과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요 유치권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나중에 그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한다라는 특약. 이런 거 많이 하죠.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은 원상 복구 특약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요, 이 원상 복구 특약을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봐요. 왜요? 그러지 말고 대법원이 원상 복구 특약을 뭐로 본다고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비용을 포기한 거니까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아까 임차인은 비용에 기초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포기했어요. 그럼 뭐도 포기한 거야?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이퀄 유치권 포기 특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약에 해당되는 게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왜 저러지가 아니고요. 저런데 대법원이 또라이들이, 예? 나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그 유치권 배제 특약의 예로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차인의 목적물 원상복구 특약,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임대차 가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잘 나오죠. 아예 요건 자체를 대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왔죠. 유치권의 효력은요,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게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유치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유치권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먼저 권리라고 해서 양가를 보면 유치할 권리라고 돼 있죠. 이 기본이죠. 자, 유치할 권리라는 게 뭐예요?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죠. 자, 여기서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서 경매가 됐다? 을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따라서 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권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 행사하는 것과 채권을 행사하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반환 거절이죠. 반면에 채권 행사한다는 건 돈 달라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행사예요. 그리고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채권을 행사, 즉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있죠. 일단 그 정도.
니은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른쪽 디귿을 봅니다. 이 디귿은요.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을을 상대로 건물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요. 법원은 을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건물 반환하지 않냐고. 당연히 을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주장해야 되죠. 주장 안 하면 법원은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장을 했고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네 주장이 타당하구나. 그럼 얘를 패소시켜야 되죠. 근데 법원은 얘를 패소시키지 않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을 너는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원고 갑 패소 판결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자, 두 번째 322조 1항에 보면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거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 단순히 팔아버리기 위하여 이렇게 되죠. 채무자에게 너 언제까지 공사대금 안 주면 건물 경매 넣어버릴 거야. 경고하기 위하여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찾으셨어요? 네, 그렇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시 조문 박스 322조 2항.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건데요. 요거는요. 을이요. 유치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대금을 퉁쳐버려요.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걸로 공사대금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불러요. 유치권에만에는 아주 독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간이변제 충당을 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두 번째, 건물의 감정평가를 거칠 것. 세 번째, 법원에 청구할 것. 네 번째,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할 건요. 이 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살짝 바꿔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죠.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미리 통지하라고 돼 있죠. 지치 없이 통지하라 이렇게 나오죠. 법원에 청구하고 지치 없이 통지하는 게 아니고요. 청구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323조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이 과실이 뭐냐? 이거란 뭐예요?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겠죠. 차임. 이게 과실이에요. 이게 과실이야. 이거를 누가 수취? 을이 수취. 월세를. 그래서 이걸 어디에 충당? 공사자금에 충당.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에요. 정확하게는 변제 충당이에요. 변제 충당. 변제 충당권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유치권자의 의무라고 324조 2항이 있습니다.
그 324조 2항에 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여가 뭐예요? 임대죠. 그럼 일로 다시 오세요. 어른, 채무자 갑의 승낙 없이는 대여 못하죠. 승낙을 받으라 말이지. 그래서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낙을 받아라. 그게 전제가 됩니다.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하여 공사자금에 충당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런데 다시 밑에 하단 324조 2항 단서를 가면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채무자 승낙을 받지 않고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냐? 대표적인 예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택을 유치할 수 있죠. 플러스 거주, 사용. 요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요게. 유치권자는요,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사용은 못해요. 그런데 주택이란 건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해야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건축업자가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할 때는 채무자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다른 곳에서 월세 100만 원을 주고 살고 있었는데 이리로 옮겼어요. 그럼 월세 100만 원 세이브가 됐죠. 그죠? 이익이 있죠. 그 이익도 과실이죠. 그거는 갑에게 줘야 돼요. 왜?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승낙 없이.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323조 1항이 있고 조문 박스 밑에 4줄.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 임대하여 받은 차임으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판례.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번째 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그런데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그 사용 이익을 수취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상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다시 왼쪽 양가로 4번.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이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그죠? 건물을 관리하면서 들어간 전기요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수선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돌려받아야 되죠. 그리고 요것도 유치 목적물 자체 투입한 비용이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축업자는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과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권에 기초한 유치권, 두 가지 유치권이 있게 됩니다.
유치권자 의무 324조 1항. 남의 물건 관리하고 있죠. 그죠?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내 물건보다 더 조심조심. 그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른쪽 맨 밑에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축업자를 상대로 유치권자는 건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오른쪽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형성권의 행사. 이렇게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 소멸이 나오고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그 소멸 사유 중에 첫 번째, 유치권 담보물권이죠. 부종성 인정되겠지.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겠지. 자, 여기서 채권 소멸 사유 중에 채권자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려요. 채권자는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를 구별하라 그랬죠.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런데 건축주에게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고 있어. 유치물을 점유만 하고 있을 뿐, 유치권을 행사만 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 청구는 하지 않고 있어.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그럼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해버립니다. 그거를 326조에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326조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공사업자,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1,000만 원 남았어요. 건물은 지금 시가가 10억짜리야. 갑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못 줘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갑이 1,000만 원짜리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건물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이렇게. 자, 그때 기억. 그 담보는 인적 담보도 됩니다. 갑이 친구를 데려와서 을하고 보증계약을 하게 해도 돼요. 두 번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상당한 담보라는 건 10억짜리 담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대금 1,000만 원짜리 담보를 말한 말이에요. 즉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고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갑은 적어도 1,000만 원어치 담보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3,000원짜리 닭을 데려왔어. 그럼 우리는 거절해야죠. 닥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닥쳐. 즉 갑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을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을이 거절할 수 있어요. 상당하지 않다면. 그 말은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채무자의 일방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형성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 3번.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런데 점유를 뺏겨서 상실한 경우 유치하고 있던 말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갑이 밤에 몰래 와서 말을 데려간 경우. 자, 갑이 밤에 와서 말을 몰래 데려갔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침탈을 당한 거죠. 그러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고 점유물 반환 청구죠. 유치권은 물권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치물 반환 청구라는 건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까지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유치권은. 그쵸? 예, 다 이해되는 거야, 웬만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예, 딱히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유치권 이번 순환에 확인해 둡니다. 되셨죠? 예, 좀 쉬었다 저당권 보겠습니다.